나이 70이 다 되어 나선 남편과의 첫 여행에 마가 끼었는지 나서기도 전에 발목을 잡혀 고꾸라지다니 참 기구한 팔자란 생각에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어떤 하루, 조영주. 중자는 눈을 떴다. 아직 어둠은 세상을 껴안고 놓아주지 않은 상태였다. 늦가을 선뜻한 공기가 아라리 촉촉한 이슬이 되어 산꼭대기에서 맴돌다 서서히 밀려내려와 다닥다닥 어우러져 있는 2층 또는 3층의 다세대 주택들을 감싸 안았다. 신문 돌리는 아이와 우유배달부 아줌마들이 어둠에 갇혀있는 고요를 벗삼아 고불고불 골목길을 누벼도 어둠은 여전히 세상을 덮고 있었다. 중자는 가슴이 설레어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일어나 설쳐대기도 이른 시간이었다. 이게 얼마만인가 까마득했다. 아니, 까마득하다기보다는 처음인 듯 했다. 결혼한 지 40년이나 되었지만 남편과의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물론 동네 여편네들과 두어 번 온천 여행은 간 적이 있었으나 그것은 그동안 내왔던 회비가 아까워 마지못해 따라간 여행이었다. 그러니 여행다운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몸부림치며 살아남기 위해 버텼던 시간들이 왠지 아쉽기만 했다. 세상살이가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은 수고문 차례가 다 된 나이였다. 설렘과 회한이 몰려왔다. 정수리의 머리털이 쭈뼛섬을 느끼며 바로 누운 눈 언저리에 눈물이 양옆 관자놀이로 흘러내렸다. 중자의 고향은 인천이었다. 아버지는 월미도와 연안부두를 오가며 선착장에서 지게도 지고 닥치는 대로 허드렛 일도 하며 삼남매를 비롯한 5 식구를 먹여 살렸다. 중자는 그날그날 먹을거리 걱정은 안 하며 살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이 부족한 가난한 집의 둘째 딸이었다. 중자와 언니 선자는 일제강점기 때 보통학교를 각각 4학년과 3학년까지 다녔다. 그 학력으로는 어엿한 일자리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언니 선자는 국수를 직접 만들어 여러 가게에 납품하는 제법 큰 국수 가게에 점원 노릇을 했다. 중자는 집 근처에 있는 커다란 양말 공장에 견습공으로 다녔다. 그러나 둘의 월급은 보잘것없었고 그마저도 고스란히 남동생 하철의 학비로 들어가 집안 살림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중자의 나이 17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 마침 일요일이라 중자네 식구는 전부 집에 있었으므로 이산가족이 되는 불행은 겪지 않았다. 며칠 후 중자네 5 식구는 선창에서 일했던 아버지 덕으로 어렵지 않게 모두 배를 타고 남쪽으로 피난길에 올랐다. 배는 인원 초과였고 아수라장이었다. 하루하고 반나절 만에 닿은 곳은 군산이었다.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중자의 부모님은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지 막막했다. 사람들은 좀 더 남쪽으로 가야 한다고 웅성댔다. 그러나 누구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누군가가 라디오에서 들었다며 부산으로 가야 한다고 선동했다. 라디오가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으나 사람들은 부산으로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중자네도 사람들과 함께 부산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 차편이 얼마간 있긴 했지만 중자네는 5 식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걸어서 가는 쪽을 택했다. 지치고 허기져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된 중자네 식구는 전쟁도 비껴갈 것 같은 산골의 작은 마을에 안착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중자네는 넉 달을 지냈다. 미군의 상륙작전이 성공하여 인천이 탈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피난 갔던 사람들이 하나둘 인천으로 돌아갈 때 중자네도 서둘러 귀향을 했다. 중자네 동네는 서부 영화에 악당이 휩쓸고 간 황량한 마을이 그렇듯이 횡행하고 을씨년스럽게 변해 있었다.
중자네가 피난 가 있던 넉 달 동안 동네는 인민군 점령하에 있었다고 했다. 세상이 어수선했다고 해야 할까? 말이 안 통한 탓을 해야 할까? 인천에 미군이 주둔하던 시기에 일자리를 구하러 여기저기 기웃거리던 중자의 아버지가 빨갱이로 몰려 미군에게 잡혀갔다. 곁에 있던 사람의 잘못된 손가락질만으로도 사람들은 빨갱이가 되고 흰둥이도 되던 아비규환의 시기였으니 누굴 탓하랴마는 졸지에 가장을 잃어버린 중자네는 개구쟁이에게 붙잡혀 어미를 잃은 겁먹은 작은 짐승의 새끼들처럼 되었다. 어슴풀에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며 옛 생각에 빠져있던 중자는 좀이 쑤셔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언제나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으나 3년 전에 시어머니가 죽고 나서부터는 중자도 좀 느긋해졌다. 남편이 퇴직한 후부터는 오전 내내 이불 속에서 비비적거릴 적도 가끔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달려있는 낡은 시계를 쳐다보았다. 아직 시간 여유가 많았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이불깃을 끌어올려 바로 덮어주고 방을 나갔다. 이빨을 닦고 세수를 하던 중자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물 묻은 손을 대충 옷에다 문지르며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다. 며칠 전부터 세세히 준비해 방구석으로 밀어둔 여행 가방을 열어 이리저리 뒤졌다. 양말 뭉치를 손에 든 중자는 남편과 자신의 양말을 한 켤레씩 빼내어 서랍장에 집어넣었다. 여행은 2박 3일이었다. 어릴 때부터 중년이 지나서까지 양말을 만들어서일까. 중자는 양말이 무슨 부의 상징이라도 되는 양 예쁘고 고급스러운 양말만 보면 안 사고는 못 베겼다. 중자의 성화의 남편과 중자는 평소보다 이른 아침을 먹었다. 설거지를 하는 중자의 손은 어느 때보다도 경쾌하고 빨랐다. 콧노래라도 부르고 싶을 만치 한껏 부풀은 기대로 마음은 벌써 여행을 떠나 있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마치 구름 위라도 걷는 기분으로 방에 들어간 중자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여행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줄 알았던 남편은 얼굴이 배찍장이 되어 명치 끝을 손으로 쓸어내리고 있었다. 얼굴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공이라도 찰 수 있을 만치 널찍한 양말 공장의 한켠에서는 10여 대의 편물기가 철커덕거리며 양말을 짜내고 있었다. 저쪽에 돌아가는 편물기보다 훨씬 많은 수의 편물기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편물기는 한결같이 똑같은 양말만 쏟아냈다. 양반들의 값비싼 비단 양말도 서민들을 위한 목양말도 아니었다. 중자는 돌아가는 편물기를 끼고 앉아 익숙한 솜씨로 팔과 다리를 열심히 놀렸다. 돈 버는 것에는 무지한 촌부인 엄마를 위해 공부밖에 모르는 어리고 연약한 막내를 위해 중자는 허리도 펴지 못하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편물기를 돌렸다. 중자는 화려하고 다양한 양말을 만들고 싶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중자와 언니 선자에게 막막한 현실로 다가섰다. 잠자리 날개를 연상시키는 얇고 하늘거리는 꼬리가 길게 늘어진 면사포를 쓴 언니의 모습은 낯설었다. 코티분을 펴바른 양 허연 얼굴을 가진 키 큰 남자가 언니 옆에 서 있는 모습도 낯설었다. 국수가게 점원으로 있던 경험을 살려 양키 물건 장사를 하던 언니가 물건 빼주던 미군과 살림을 차렸다. 언니는 양공주라고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결코 양공주가 아니라고 아각거리며 대들었다. 그런 언니가 휴전이 되자마자 자신을 지탄했던 사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당당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으로 갔다. 열악한 빈촌 동네에서 처음으로 면사포를 쓴 언니는 동네 처녀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하얀 꽃으로 장식된 매혹적인 면사포의 마력은 긴 여운으로 동네 사람들의 입에 한참 동안 머물렀다. 중자는 남편에게 달려들었다. 왜 그래요?
다급하게 물었지만 한눈에 보아도 남편은 급체였다. 엄지와 검지 사이를 몇 차례 세차게 눌러보았다. 하지만 채기가 내려가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손끝이라도 땁시다. 소리치며 바늘을 가지러 급히 일어나는 중자에게 남편은 손을 내저었다. 약 좀 사오지. 약이요? 고개를 끄덕이는 남편은 여전히 명치 끝을 쓸어내리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중자는 약을 사러 밖으로 나왔다. 이른 아침이라 동네 약국은 닫혀 있었다. 축대와 축대가 꼬리를 물고 이어진 다세대 주택들을 잇는 계단은 중자가 내달리기엔 가팔랐다. 허둥지둥 큰 길로 나왔을 때 멀찌감치 이제 막 셔터를 올리고 있는 약국이 눈에 들어왔다. 급체에 잘 듣는다는 약 몇 가지를 손에 든 중자는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었으나 몸뚱이는 마음같이 움직여주지 않았다. 헐떡거리며 방문을 열어 젖혔을 때 남편은 여전히 몹시 괴로운 듯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몇 알의 알약을 드링크제와 먹고 난 남편은 누워서 쉬고 싶다고 했다. 그럼 여행은요? 다그치고 싶었지만 중자는 씁쓸한 마음을 집어삼키며 이부자리를 펴주었다. 남편은 이불 속에 눕자마자 이내 잠이 들었다. 중자는 잠자는 남편 옆에 앉아 멍청이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다. 언제부터 저 시계는 붙어 있었을까? 낡은 시계만큼이나 중자는 사리가 허망하게 느껴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훔쳐냈다. 세상은 많이도 변한 것 같은데 자신의 신세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았다. 태어날 때부터 몸에 배어있던 궁상이 어디에선가 청승맞게 튀어나올 것 같았다. 나이 70이 다 되어 나선 남편과의 첫 여행에 마가 끼었는지 나서기도 전에 발목을 잡혀 고꾸라지다니. 참 기구한 팔자란 생각에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시어머니의 심한 반대 속에 중자는 남편을 처음 만난 지 10년 만에 결혼했다. 결혼할 당시 남편은 동해의 말단 공무원이었다. 동해의 말단 공무원이 무슨 큰 벼슬이라도 되는 것처럼 시어머니는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가 양말 공장 공원과 어찌 결혼을 하겠냐는 것이었다. 그리고 중자는 결혼을 한 후에도 친정 식구의 생계를 위해 계속 공장에 다녀야 한다는 것이 시어머니의 가장 큰 반대 이유였다. 내 인연, 밥은 내 집에서 축내면서 버리는 친정으로 빼돌리는 집안 말아먹을 년. 당장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 중자의 월급날이면 어김없이 들어야만 하는 욕지거리였다. 어려운 살림에 친정까지 먹여 살리는 마땅찮은 며느리를 곱게 볼 시어머니는 없었다. 그 밖에도 시어머니의 가정 구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거기다 시동생과 시누이는 시도 때도 없이 공장으로 찾아와 돈 내놓으라고 악다구니를 썼고 중자는 인고의 세월을 지내야만 했다. 남동생 하철의 의학 공부가 끝날 무렵 중자도 자식이 셋이나 되었다. 에구 이 화상아, 제대로 된 김씨 하나 못 맹글어 놓고 무신 낯짝으로 미역국을 처먹노? 셋째 딸을 낳았을 때는 필요도 없는 계집아이만 줄줄이 낳았다고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돌봐주지 않았다. 집안 살림과 아이들 때문에 더 이상 공장에 나가는 것이 곤란해진 중자는 양말을 사들고 와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집에서 하는 양말 뒤축 꿰매는 일은 공장 나갈 때의 수입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하지만 더 이상 친정을 돕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중자의 마음을 한껏 여유롭게 했다. 입 거칠게 욕지거리를 해댔어도 쉼없이 가정 구박을 했어도 집안 살림과 아이들을 돌봐주는 시어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동생의 의학 공부는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남편은 두어 시간 자고 일어났다. 약 먹고 늘어지게 한잠 자고 난 후라서 그런지 얼굴엔 핏기가 돌아왔다. 채기도 가신 듯 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어깨가 축 처져 벽에 기대어 널브러져 있는 중자에게 다가간 남편은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출발 준비 안 하고 왜 그러고 있어?
이제 와서 어딜 가요? 시간이 몇 시인데. 중자는 대답하기도 귀찮다는 듯 심드렁하니 대꾸했다.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부자리를 개키며 말했다. 시간이 뭐 어떻다고. 서둘러 떠나면 되지. 순간 중자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 지금 떠나도 될 거야. 아무래면 어때? 란 생각이 들자 중자의 마음은 바빠졌다. 남편이 개켜놓은 이불을 이불장에 넣을 생각도 않고 방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그리고 옷장문을 열어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여행복을 꺼내 남편에게 주고 자신도 재빠르게 갈아입었다. 남편과 중자는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예정보다 1시간 반이나 늦은 시각이었다. 손목시계를 보던 남편은 지하철을 타지 말고 택시를 타자고 했다. 중자는 좀 망설여졌지만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랐다. 택시를 탄 중자는 설레는 마음도 잠시 제깍제깍 올라가는 택시 미터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웬 놈의 길은 그리도 막히는지 가는 시간보다 서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졌다. 남편과 중자는 지하철과 거의 맞먹는 시간이 걸려서야 시외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택시비가 아까워 조금 툴툴거리긴 했지만 중자의 기분은 최고였다. 막내딸이 쥐어준 여행 경비도 넉넉했다. 양말 뒤축을 꿰매는 중자의 콧등에는 돋보기가 올려져 있었다. 오늘도 남편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낮에는 동해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자재 창고 경비를 보고 있는 남편을 생각했다. 중자는 겨우 양말 뒤축밖에 못 꿰매는 자신이 남편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희망적인 기대도 잠시 몸도 마음도 지쳐 더 이상 삶에 의욕이 없었다. 남편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에 힘겹게 쥐어져 있던 바늘이 스르르 손가락 사이를 빗겨났다. 결혼한 지 10수년 만에 남편의 승진과 더불어 서울로 왔다. 중자네 집은 인왕산 꼭대기가 올려다 보이는 현저동 산 중턱의 판잣집이었다. 비록 보잘것없는 수간 두옥이었으나 자기 집이 생겼다는 뿌듯함은 세상의 천군만마를 다 얻은 것 같았다. 그러나 그 행복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시누이는 울며 불며 진보다리 하나를 들고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금간 구들장에 연탄가스 스며들듯 스며들었다. 깨진 개의 책임을 떠안고 친정으로 쫓겨온 시누이의 생떼는 철없던 때보다 한층 무게를 더했다. 송장 때리고 살인난 격으로 갑자기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된 중자와 남편의 걱정은 현실을 짓눌렀다. 비록 산비탈의 판잣집이었지만 내 집 한 칸 지켜내는 일은 남편과 중자의 사리를 조각조각 좀먹었다. 제각각 다른 세 딸의 행로도 부모의 힘겨운 여정 위에 둥지를 튼 것일까. 첫째는 상업학교를 나와 조그만 회사에 다니다 거기서 만난 청년과 결혼했다. 넉넉진 않아도 행복하고 안정되게 살고 있었다. 둘째는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학교 근처 문방구 점원과 눈이 맞아 지금까지도 지질이 궁상을 떨며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다. 둘째 딸은 중자의 팔자와 판박이를 박은 것 같았다. 막내딸은 무척 이기적이고 똑똑했다. 죽어도 엄마와 언니들처럼 살지 않겠다고 누누이 외쳐댔다. 그러더니 자신의 힘으로 대학을 나와 잡지사 기자가 되었다. 타려고 했던 버스는 이미 떠난 지 오래였다.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반이나 늦었으니 버스를 놓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서울에서 산청까지는 하루 4번의 배차뿐이었다. 다음 버스 출발 시간까지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중자는 그저 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기다리는 시간 따위는 염두에 없었으므로 결코 지루하지 않았다. 시외버스 정류장 대합실 한쪽 구석 의자에 남편과 나란히 앉았다. 중자는 대합실 풍경에 두리번 눈을 돌렸다. 자신들처럼 한가하게 의자에 앉아 신문이나 광고지를 보거나
TV를 열심히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대합실 벽에 붙어 있는 둥그런 시계만 뚫어져라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다. 출입구 쪽에서는 손목 시계를 보며 뛰어들어와 개찰구 쪽으로 급히 나가는 사람도 눈에 띄었고 대합실을 가로질러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었다. 중자는 TV에서 신기하고 재미난 장면을 보듯이 그런 대합실 풍경에 집중돼 있었다. 남편과 중자의 자리는 버스의 중간쯤이었다. 남편은 복도 쪽에, 중자는 창가 쪽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하자 어린아이 마냥 손과 얼굴을 차창에 대고 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엔 중자만 제자리에 두고 저만치 앞서간 세상이 그녀를 비웃듯 펼쳐져 있었다. 세기가 바뀌었다고 한바탕 시끌시끌했었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중자의 인생은 세상에서 저만치 물러나 있었다. 버스가 고속도로의 균일한 노면을 일정한 속도로 달리자 중자는 슬그머니 잠이 들었다. 남편은 나이 70이 다 되어 생전 처음 자신과 가는 여행에 들떠 새벽부터 일어나 설쳐대던 아내의 잠든 모습이 애처롭게 보였다. 거기다 자기 때문에 속까지 끓이게 했으니 미안한 생각마저 들었다. 남편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인 중자의 손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세상의 풍파에 찌든 노파의 거친 손이었다. 남편은 자신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아내의 손을 저리 흉물스럽게 만들었다는 회한에 가슴이 저며왔다. 2시간 남짓 달리던 버스가 멈춰섰다. 추풍령 휴게소였다. 버스가 서자 중자도 선잠에서 깨어났다. 남편과 중자는 오랜 시간 앉아있어 굳어진 허리와 다리도 펼 겸 버스에서 내려섰다. 화장실로 향하는 중자에게 남편은 옆 식당으로 오라고 했다. 남편은 식당으로 들어온 중자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한 그릇을 내놓았다. 국수의 구수한 멸치국물 냄새가 중자의 후각을 자극했다. 식대가 꽤 지나 있었고 그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시장기가 미친 듯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중자는 국수 한 그릇을 국물까지 다 비우고 나서야 눈을 들었다. 그제야 남편이 아무것도 안 먹고 자신만 먹었음을 알아차린 중자는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은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속이 무서워서. 말끝을 흐리며 남편은 서둘러 일어났다. 남편의 뒤를 따라 중자도 급히 버스에 올랐다. 배도 알맞게 부르고 남편에게 기대어 앉은 자세도 편안한 중자는 다시금 졸음이 몰려왔다. 남편도 등받이를 약간 뒤로 하고 편안한 자세로 이내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차창을 통해 쏟아지는 늦가을 오후에 따사로운 햇살이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알갱이가 되어 오수를 즐기는 두 노구 위로 아라리 부서져 내렸다. 산청 시외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잡지사 여행 담당 기자인 막내딸이 어미와 아비의 인연이 시작된 산청을 여행지로 제의했다. 여행의 첫 방문지로 정해준 곳은 율곡사라는 작은 절이었다. 막내딸의 설명에 의하면 그 절은 화려하지도 않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절이라고 했다. 신라 때 지어져 1500년이나 되었고 못을 사용하지 않은 암수나무 토막을 끼워 맞추는 공법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절이라고 했다. 전설에 의하면 새가 절의 벽화를 그렸다고도 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는 것도 별 어려움 없을 거라고 덧붙였다. 율곡사가 속해 있는 유련리라는 마을까지 가는 버스는 몇 분 후에 출발했다. 산청 시내를 조금 나오니 폭이 넓은 강이 눈에 들어왔다. 남강이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곳은 남강의 한 줄기인 덕천강의 상류 쪽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였다. 중자네가 군산까지 배편을 이용한 반면에 남편 형제는 처음부터 육로를 통해 이곳 산청까지 흘러들었다. 중자네와 남편 형제는 노 부부만 사는 집에 건넌방과 문간방을 얻어 기거하게 되었다. 부모 없이 달랑 둘만인 남편 형제를 중자 부모님은
제 자식 대하듯 보살펴 주었다. 우연히 고향이 같은 인천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정말 부모 자식간이 된 듯 기뻐했다. 빈촌인 주안에서 사는 중자네와 달리 남편은 배다리라는 부촌에서 살았다. 그러나 남편의 집안이 부자인 것은 아니었다. 혼자 몸인 남편의 어머니가 배다리 시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하기 때문이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홀어머니와 누이는 그냥 인천에 남아있고 남편과 남동생만 급히 피난길에 올랐던 것이다. 남편의 나이 19이었다. 그 후 남편은 귀향하여 국군에 입대하여 전쟁에 참전하였다. 휴전이 되고 제대를 한 남편은 배다리 시장에서 지게 일을 하며 틈틈이 2년여를 공부하여 동해의 말단 공무원이 되었다. 배움이 모자랐던 그로서는 대단한 일이었다. 남편의 첫 근무지가 중자네 동네였다. 거기서 그들은 재회를 하게 되었다. 율곡사 입구에서 버스를 내렸다. 추수가 다 끝난 논에는 베어내고 남은 누런 뼈 뿌리만이 줄 맞춰 뾰롯뾰롯 남아있었다. 남편과 중자는 나란히 산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절로 들어가는 길가에는 마을은커녕 숙박업소나 구멍가게 하나도 없이 한적했다. 산길이 점점 가팔라졌다. 중자와 남편은 잠시 숨을 돌리기도 하고 길가에 있는 커다란 바위에 걸터 앉았다. 주위를 돌아보니 첩첩산중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눈앞에 야트막한 산들이 병풍처럼 이어지고 그 뒤로 조금 높은 산들이 커튼을 쳐놓은 것처럼 둘러쳐져 있었다. 또 그 뒤에는 높은 바위산들이 솥대처럼 솟아 장관을 이루었다. 길지 않은 만추의 태양이 바위산 꼭대기에 찔려 터져나온 눈부신 햇살은 여전히 따갑게 산길을 달구고 있었지만 한쪽 귀퉁이에서부터 기다란 음영을 새기기 시작했다. 밟히는 세상은 모두 가을색 옷을 입고 있었다. 은밀한 경험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낙엽 위에는 이름 모를 산새들이 내려와 앉아 놀다가 사람의 소음에 놀라 나무 사이로 기세의 흔적을 감추었다. 남편과 중자는 가파른 산길을 한참이나 올랐으나 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숨이 턱에까지 구부러진 비탈길을 오르자 양쪽이 비대칭으로 좀 이상하게 생긴 지붕이 눈에 들어왔다. 절 입구에 당연히 있어야 할 일주문이나 해탈문도 없었다. 그리 좁지 않은 마당에 올라섰다. 오른쪽에는 올라가는 길에 보였던 비대칭의 이상한 지붕을 얹은 기이하게 생긴 당우가 있었다. 왼쪽에도 조그만 당우가 있긴 했지만 대웅전으로 보이는 건물은 눈에 띄지 않았다. 마당 가운데의 돌화개는 맑은 물이 찰랑거리며 약수가 샘솟았다. 그 뒤 정면으로 커다란 안내판이 보였다. 남편과 중자는 그곳으로 가보았다. 율곡사 대웅전 보수공사 안내, 보수기간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1년간. 그때까지 남편과 중자의 눈에 들어오지 않던 푸른색과 흰색 줄무늬의 커다란 괴물이 나무 사이에 웅크리고 들어앉아 있었다. 숨바꼭질이라도 하자는 듯 안내판 뒤의 숲속에 떡 버티고서 자신을 찾고 있는 남편과 중자의 우두망찰한 모양새를 비웃고 있었다. 시집 가는 날 등창 난다더니 소가 짖을 일이었다. 참. 남편은 외마디 한숨을 내쉬고 뒤로 돌아 마당 가운데 있는 약수 쪽으로 걸어갔다. 중자는 대웅전에 처진 포장 앞에 안내판만 우두머니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운동화 속에 갇힌 발이 흥건히 젖어왔다. 양말을 갈아 신고 싶은 욕망이 옷벗은 앙상한 나뭇가지에 마른 번개라도 내린 듯 불같이 일었다.